공유 형 보입니다. 보이시네요. 네, 보입니다. 잘했습니다. 네, 오늘 화학과 열역학의 간략한 역사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제는 화학은 아니고 약간 열역학의 간략한 역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을 그냥 이렇게 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거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을 이어갈 건데요. 이 내용은 민태기 박사님의 판타레이라는 책이랑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냉장고라는 책에서 어, 가져와 가지고 제가 조금 어, 정리하는 식으로 지금 이 간략한 역사 시간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타레이라는 이 책에서 저희가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그 근대 이전의 과학은 이렇게 이런 유체들을 가정을 해서 오늘날의 이런 어, 화학이라든지 연력학이라든지 전자기학, 뭐 경제학까지도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판타레이에서 소개해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보이는 이 칼로릭 유체가 연력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CFD에서 유체역학을 소개할 때 유체역학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었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고 근대에 있던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운동을 설명을 할 때 대체 이 행성이 왜 도는지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테르라는 유체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과 다르게 천상에는 에테르라는 유체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 에테르라는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행성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었고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면서 데카르트가 그걸 이제 이론으로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 이후에 있는 근대 과학자들이 에테르를 가지고 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고 또 유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근대 과학이 이어졌고요. 그것에 반해서 이제 뉴턴이 행성이 운동하는 이유가 이런 에테르 때문이 아니고 중력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유체역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잘 알고 있는 베르누이라든지 오일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유체학에 소개해드렸던 이 달랑베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라그랑주라든지 이런 수많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 유체학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켰고요. 유체학은 이렇게 에테르라는 유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면 열역학에서는 이 칼로릭이라는 유체를 가지고 이제 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이제 1760년에서 1840년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이제 질문이 얼마나 적은 연료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프랑스에 이제 석탄 같은 연료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적은 연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칼로리 이론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열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론 체계가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 이론을 잘 받아들였고 그 선봉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디 카르노,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카르노 이론을 만든 카르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칼로릭 이론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칼로릭 이론을 받아들였냐 아니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체계로 발전시켰느냐에 따라서 연력학이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칼로릭 이론을 가지고 이 카르노가 이런 소개를 하게 됩니다. 칼로릭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이 물레방아가 이렇게 빙빙빙빙 돌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도 마찬가지다. 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 열이라는 것이 흘러가면서 즉 칼로릭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 있는
뭐 물레방아라든지 뭐 다른 아무튼 운동원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열이 흘러가면서 일을 하는 원리다. 이렇게 수차에 빗대어서 이렇게 열이 운동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카르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라부아지에는 열이라는 것도 어떤 원소, 마치 뭐 수소, 산소 이런 원소처럼 열도 칼로릭이라는 원소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칼로릭 이론을 받아들여서 카르노가 어, 열이라는 것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간다라는 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이 수차에 빗대어서 이런 것을 이론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여기 벤자민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대포를 깎는 일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대포를 이제 깎으면서 일을 하고 마찰을 일으키니까 열이 계속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왜 일을 하는데 칼로리가 왜 계속 생겨나는 거야? 이거 마치 뭔가 이 마찰을 시켰는데 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는데 칼로리가 계속 생기는지 질문을 던졌고 당시에는 이제 칼로리 기론이 잘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줄이 여기서 제임스 줄이 나오게 되고요. 줄이 이제 1이라는 게 칼로리로도 변환이 되기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칼로리 기론이 맞냐 틀리냐를 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칼로리기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이라는 게 또 다시 칼로리기 된다고 그러면 말이 이제 안 맞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물이 수차를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이 수차에서 한 일이 또 물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물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에 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시기라서 이게 논리상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인 그런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칼로리 기론이라는 게 맞냐 아니면 틀리냐를 두고 이러한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요. 칼로리기 일을 하면 또 그 일이 칼로리기 되고 그 칼로리기 또 일을 하고 또 그 칼로리기 또 일을 해서 또 칼로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반복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모순을 맨 처음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게 윌리엄 톰슨이라는 분입니다. 저희가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켈빈 경 또는 켈빈 남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분에 대한 소개로 이 세미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1824년에 벨파스트에서 출생을 하셨고 1832년에 이제 스코틀랜드 글라스고로 온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제임스 톰슨이라는 분인데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 형 이름도 제임스 톰슨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이제 글라스고 대학의 수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무려 10살일 때 글라스고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41년, 한 6년, 7년 지나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 이제 20, 당시 나이로 22살에 글라스고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재였던 것 같아요. 10살에 대학을 갔고 22살에 이제 글라스고 대학교 교수님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24살이 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절대 온도, 켈빈에 대한 그 개념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온도의 그 단위가 켈빈은 아니었는데 이런 개념 자체를 이때 윌리엄 톰슨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후대 과학자들이 이제 이 절대 온도의 단위를 이제 켈빈이라고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살에 이미 절대 온도에 대한 개념을 제안할 정도로 이분이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어떤 다방면으로 굉장히 어,
어떤 재능을 굉장히 꽃피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1851년 한 3년 뒤 아직도 20대인데 이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 어떤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엔트로피라고 불리진 않았지만 연력학 2법칙에 대한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하고 1852년이 되면 줄 톰슨 효과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줄 톰슨 효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자기 이론, 그러니까 맥스웰이라든지 페러데이에 대한 그런 전자기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떤 이 사람이 한 일 중 하나가 이제 영국하고 저기 미국 대륙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것에 큰 공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켈빈 경 또는 켈빈 남자학이라는 귀족자기를 수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이제 사망하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줄 톰슨 효과가 앞에 제가 예전에 그 제임스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줄이 한 일이 이제 일이라는 게 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줄하고 톰슨이 서로 알게 되면서 줄이 실험을 하게 되면 톰슨은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이제 뒷받쳐주는 그러한 서로가 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구를 같이 하게 된 사이가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이론이 이제 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인준영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여기 여자분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손바닥에 그냥 하고 이렇게 공기를 불면 여기 입 안에서의 압력과 바깥에서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온도 변화가 있지 않고 입 안에서의 공기 온도와 바깥에서의 공기 온도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입술을 조그맣게 하고 어, 이렇게 공기를 불게 되면 입안에서의 이 압력차와 바깥에서의 압력차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온도 변화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 톰슨 효과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어떤 기체를 압축했다가 이게 확 팽창시키면은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줄 톰슨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 이 압축시켰을 때는 물체의 열이 이제 서로 그 분자가 서로 가까우니까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압축된 기체가 이제 갑자기 더 넓은 부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충돌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 팽창시키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온도가 확 낮아지는 현상을 이제 줄 톰슨이 같이 발견하게 되고 이걸 이론화시킨 것이 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에서도 이제 3기사 때 냉동기를 다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냉동 사이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팽창 밸브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팽창 밸브라는 게 이제 콘덴서에서 오는 그 냉매가 고온 고압일 때 이걸 팽창 밸브를 통해서 이게 어 그 냉매가 나가게 되면 이제 더 넓은 부피에서는 그 온도 자체가 확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저희가 냉동 사이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팽창 밸브의 원리가 되는 게 줄 톰슨 효과이고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윌리엄 톰슨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켈빈이라는 그 과학자 분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줄이 함께 발견한 이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좀 신기했고요. 몰랐던 역사적 사실이라서 좀 새로웠고 이분이 또 글라스고 대학교 교수님인 것도 조금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가 저희 잘 알고 있는 지금 글라스고 지도의 이제 서쪽 부분인데 이제 글라스고 대학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켈빈 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한창 타고 다닐 때 여기 지나다니는 이 호선이 켈빈 브릿지였는데 저는 여기가 그냥 켈빈 브릿지라는 그냥 명사로만 이해하다가 보니까 켈빈 강을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켈빈 브릿지가 된 거였는데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글라스고 대학 앞에 있는 이 켈빈 강을 따서 지금 윌리엄 톰슨이라는
그 과학자분이 이제 나중에 켈빈경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켈빈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절대 온도의 단위가 되는 그 켈빈의 그 켈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되게 글라스고 살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오늘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좀 같이 알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 윌리엄 톰슨, 그러니까 켈빈 경, 이분이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1846년 22살에 이제 글라스고 대학 교수님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글라스고가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든지 기계 산업을 기반으로 한 되게 신흥 산업 도시로 성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열이라든지 증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톰슨도 이제 그 조선업이라든지 기계 산업이 글라스고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증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연력학 1법칙이라든지 2법칙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이시는 사진은 지금 클라이드 강, 예전에, 지금 사진은 1930년도에 있었던 사진이고요. 클라이드 강에서 조선업이 한창 부흥했던 글라스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칼로리 기론을 두고 모순이 생겼는데, 이 모순을 맨 처음에 지적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톰슨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윌리엄 톰슨도 칼로리 기론을 신봉하던 분이었는데, 이 줄의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 줄의 이 열정을 보고 이 모순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이나 2법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로 남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뒤에 두 명의 인물이 더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앞으로 연력학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분들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윌리엄 톰슨에 이어서 이 두 분의 소개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